안녕하세요. 뉴탐스런 과학 생명과학 부분의 권주희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새로운 준단원으로 넘어옵니다. 바로 과학적 건강관리라고 하는 단원의 첫 번째 시간이죠. 자, 오늘 54강이고요. 먼저 우리 오늘 공부할 내용으로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식량자원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오늘은 인류의 건강과 과학기술 중에서 과학적 건강관리, 좀 이 대단원 제목이 많이 좀 연결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겠지요. 자, 여기에서 오늘 다루실 내용은요, 주로 먹는 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요, 영양이라는 개념, 그리고 물질 대사와 대사량, 뭔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그러한 생명과학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교재는요, 236, 237쪽까지, 그리고 242쪽에 있는 기본 문제들 오늘 좀 해결해 보겠고요. 자,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요, 과학적 건강관리라는 제목에서 크게 세 꼭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양소예요. 조금 이제 외울 것들이 좀 있는 그러한 단원인데요. 영양소의 종류 그리고 특징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물질대사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용어가 나옵니다. 자, 요거 잘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양소를 섭취하다 보면은 이것들을 이제 이용을 어느 분야에 하는가, 그 다음에 균형 잡힌 그러한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도대체 어떤 균형을 얘기하는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바로 영양소의 종류와 특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 영양소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 요걸 이해를 하시려면 영양이라는 단어부터 일단 해결을 하시고 가야 돼요. 자, 영양이라는 게 뭐냐, 영양. 요거를 아시면 영양소가 뭔지 연결이 됩니다. 영양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생물체가 에너지원을 획득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에너지원을 만들든 얻든 그것들을 획득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을 영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요, 이미 대단원 3단원 하실 때 들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최초의 원시 생명체는 종속영양생물이었는데 이러다가 독립영양생물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바로 이 영양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그 영양이에요. 즉 에너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종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누가 만들어 놓은 걸 먹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흡수하거나 섭취하거나. 요게 이제 종속영양. 그럼 독립영양은 뭐죠? 뭔가 살아가야 될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 독립적이다. 즉 스스로 직접 만든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셨죠? 그렇다면 영양소라고 하는 건 뭐냐? 종속영양생물이 에너지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획득하느냐? 얻어내는 것, 영양을 위한 물질. 이것을 영양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독립영양생물은 뭘 만들어내냐 이거예요. 뭘 만들어내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영양소라고 하는 거예요. 영양소. 생물이 살아가기 위하여 에너지원이 되는, 또 꼭 에너지원만 우리가 획득하는 게 아니죠.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뭔가 활용하기 위하여 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 영양을 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 그게 바로 영양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양소에는 에너지원이 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획득해서 살아가려면 또, 그죠? 살아가려면 또 에너지원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이제 영양소를 하나씩 볼 텐데, 영양소는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에너지원이 되는 거가 있고요. 또 그것을 잘 활용하기 위하여 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자, 그걸 어떻게 나누느냐? 에너지원이 되는 것을 3대 영양소라고 하고요. 에너지원이 직접 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이 신체를, 생물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영양을 하는데 꼭 필요한 물질들이 있었으니 그것을 부영양소라고 합니다. 부영양소. 3대 영양소와 부영양소로 나눌 수가 있어요. 3대 영양소는 다시 여러분들 요거는 잘 아실 겁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이렇게 세 가지고요. 그 다음에 부영양소는 바이타민, 비타민을 이제 우리 바이타민이라고 일단 용어가 좀 개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무기염류, 물,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요로 개념 딱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3대 영양소 하나씩 가시는데 단백질부터 우리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백질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한 바가 있어요. 그때는 영양소의 측면으로 공부를 한 게 아니고요.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이미 단백질을 다뤘냐면 생물체를 구성하는 물질로서 우리가 단백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생물체를 구성하는 탄수화물이 되게 많다. 그러면서 단백질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때 이미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미노산, 펩타이드 결합. 이거 이미 얘기했어요. 그죠? 자, 이 아미노산의 기본 이제 구성 원소가 뭐죠? CHON. 그래서 단백질의 구성 원소는 CHON. 또 이 외에도 S를 포함하고 있는 단백질도 있지요. 자, 우리가 아까 이 단백질을 뭐에다가 우리가 그룹을 지었냐면 3대 영양소에다가, 그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이렇게 포함시켰는데 3대 영양소는 부영양소와 달리 뭐가 나와요? 에너지가 나와요. 그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미 배우긴 했지만 이것이 에너지를 내는 물질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에너지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 1g당 4kcal 정도의 열량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로만 이루어진 음식을 100g을 먹게 되면 400kcal 정도의 열량을 우리가 이제 섭취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단백질은 우리가 이미 생물체를 구성하는 탄수화물로 공부를 했듯이 우리 몸을 많이 구성을 합니다. 세포막의 주성분, 그 다음 식물의 주성분 이제 인지질인데 거기에 또 단백질도 있지요. 그 다음에 근육, 요거는 그죠? 대부분이 다 단백질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효소가 단백질로 돼 있는 거 아시죠? 항체, 호르몬, 또 헤모글로빈,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단백질로 되어 있고요. 특히 단백질은 효소나 호르몬 같은 것도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 대사에 필수적이고요. 이건 조금 이따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그러한 물질도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자, 종류는요. 일단 20여 종의 아미노산이 수없이 많이 결합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미노산의 숫자와 결합 순서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단백질이 있을 수 있고요. 이 단백질의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 중에서는요. 어떤 게 있냐면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뭐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아미노산이 20여 종이기 때문에 20여 종의 아미노산이 있어야 그거 가지고 이렇게 배열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여러 가지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이제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미노산 20종을요. 다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아미노산을 예를 들어 A라는 아미노산을 먹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서 이게 B로 바뀌어요. 그럼 또 B가 C로 바뀌기도 하고 뭐 B가 C로도 바뀌고 D로도 바뀌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연쇄적으로 합성이 되는 아미노산들이 많은데요. 그중에 안 만들어진 아미노산이 있어요. A 같은 거는 다른 것으로부터 만들어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것도 우리 몸을 구성하고 또 여러 가지 작용을 하고 또 에너지를 내는 단백질의 구성 아미노산인데 이거는 다른 아미노산으로부터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꼭 먹어야 되겠죠.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아미노산, 즉 다른 아미노산으로부터 합성이 되지 않는 아미노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이 필수 아미노산의 숫자가요. 어렸을 때보다 성인이 되면 좀 더 줄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조금 더 다양하게 음식을 먹어줘야 되겠죠. 필수 아미노산의 종류가 더 많으니까요. 자, 이런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것도 있다.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대 영양소 중에 탄수화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탄수화물도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공부는 했습니다. 자, 탄수화물은요. 그런데 우리가 영양소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3대 영양소는 다 에너지가 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대부분의 생물들은 탄수화물을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즉 탄수화물은 많이 먹어봤자 우리 몸에 남는 비율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몸에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실 이런 여러 가지 영양소들의 구성 비율을 만약에 보잖아요. 그러면 일단 제일 많은 건 물이에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율은. 이건 다 아시죠? 그 다음이 단백질이에요. 우리가 조금 아까 공부하신 거. 단백질은 뭐 효소, 항체, 헤모글로빈, 뭐 그다음 호르몬, 그다음 우리 몸의 근육, 그죠? 굉장히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게 많죠.
그래서 우리 몸 구성 비율이 단백질도 꽤 높습니다. 물론 물에 비하면 낮지만 뭐 10몇 프로 정도 되지만 물은 막 66% 이상이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10몇 프로 정도는 돼요, 단백질이. 그 다음에 뭐냐면 지질이에요. 그 다음도 탄수화물이 아니에요. 탄수화물은 굉장히 비율이 낮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무기염료예요. 그 다음이 탄수화물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바이타민 같은 경우는요, 우리 몸에 그냥 이렇게 잠시 머무르긴 하지만 우리 몸의 어딘가를 구성한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바이타민 이제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3대 영양소 중에는 가장 어때요? 비율이 낮아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렇다고 우리가 먹기도 조금 먹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보면 음식물 먹을 때 동서양을 막론하고 주식은 탄수화물이잖아요. 먹기는 밥을 더 많이 먹는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율은 이렇게 낮아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썼다는 거예요. 뭘로? 에너지 내는데. 따라서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바로 그 뜻이 됩니다. 그럼 열량은 어느 정도 나오느냐? 1g당 4kcal로 단백질과 동일한 수준의 열량을 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탄수화물은 굉장히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율가 낮다 그랬죠? 그럼 도대체 그 조금은 어디에 있느냐? 세포막에 보시면은 조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 신호를 주고받는 그런 물질로서 탄수화물이 약간 존재하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서 이게 주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어떤 경향이 있냐면 저장을 좀 많이 해놓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식물은 단당류가 많아지게 되면, 단당류가 이제 뭐 포도당, 과당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많아지면 식물은 녹말의 형태로 저장을 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걸 싹싹 뺏어 먹죠. 그죠? 감자, 고구마 이렇게 딱 저장을 해놓으면 우리가 그걸 딱 먹게 돼요. 녹말의 형태로 저장을 하고요. 동물 같은 경우는 포도당이 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간이나 근육 같은 것의 일부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다당류의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글리코젠은 동물의 저장 탄수화물, 녹말은 식물의 저장 탄수화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다당류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이 탄수화물의 일부 단당류가요. 뭘로도 바뀌냐면 지방으로도 바뀌어요. 그래서 밥만 많이 먹어도 살이 찝니다. 지방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도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종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당류,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이런 게 이제 단당류고요. 이 당류에 속하는 건 엿당, 설탕 그리고 젖당. 우유 속에 들어있는 게 이제 젖당이에요. 설탕 다 아시죠? 엿당, 엿에 들어있는 게 엿당이에요. 그 다음에 다당류, 녹말, 글리코젠 말고 이제 셀룰로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다당류예요. 단당류 중에는 포도당, 과당 말고 갈락토스. 이당류, 엿당, 젖당, 설탕. 이제 이런 것도 조금 많이 외워두시면 좀 그죠? 여러분들 평상시에 좀 문제 같은 거 푸실 때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지질로 넘어갈게요. 3대 영양소 중에 세 번째 지질. 자, 아까 탄수화물을 저장할 때 이게 뭘로도 변한다고요? 지방으로도 변한다 그랬죠? 지질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중성지방, 지방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방으로 왜 축적이 되는가? 지방은요, 열량이 더 많이 나와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에 비해서 같은 질량당 1g당 열량이 2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뭔가 저장해 놓는다면 아무래도 작은 양으로 좀 많은 양의 열량을 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지방의 형태로 저장을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이제 이 지방으로 에너지를 어떻게 저장하냐면 어디에 저장을 해놔요? 우리 피부 밑에 쫙 깔아놓고요. 그럼 좀 티가 덜 나겠죠. 그죠? 또는 이게 장 사이사이에 쫙쫙쫙 깔아놓습니다. 이렇게 지방의 역할은 주로 이렇게 저장을 하는 그러한 역할이 있어요.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 다음 여러분들 이 지질에 포함되는 게 꼭 지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질이라고 하는 거에 중성지방이 하나 이해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지질,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도 이 지질에 포함돼요. 자, 인지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죠? 세포막의 주성분.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친수성, 소수성 부위가 있는. 자, 그 다음에 이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성호르몬, 뭐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둥,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라는 둥, 이러한 호르몬, 성호르몬의 성분입니다.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이제 그런 거의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된 기능이 이제 이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에너지를 잘 저장하고 있다가
요게 이제 또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도 있어요. 요게 이제 그 열 전도율이 이제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체온을 유지하기에 좋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나 근육을 보호하는 이렇게 그죠? 약간 충돌로부터 물리적 충돌로부터 좀 보호하는 그런 완충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중성지방의 구조를 잠깐 볼게요. 요게 이제 중성지방의 구조거든요. 전기 전도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지금 이 중성지방의 구조를 가만 보시면 뭔가 이렇게 큰 덩어리 하나에 줄이 이렇게 세 줄이 달려있는 그런 느낌 드시죠? 멀리서 보시니까. 그죠? 자, 이 큰 덩어리가 바로 뭐냐면요. 글리세롤이고요. 세 줄 연결된 게 뭐냐면요. 약간 꼬리같이 이렇게 사슬 형태거든요. 요 세 개가 바로 뭐냐면 지방산이에요. 그러니까 중성지방 하나는요. 글리세롤 하나에 지방산 세 개가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막 와, 탄소 속 이 사슬이 굉장히 길죠. 여기서 이제 이 지금 수소들에 의하여 에너지가 왕창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연결해서 부영양소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부영양소들에는 뭐가 있다고요? 세 가지. 바이타민, 무기업류, 물 이제 이런 게 있는데요. 자, 먼저 바이타민 같은 경우는요. 비타민이에요. 좀 약간 생소하시죠? 자,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일단 우리 몸에 오랫동안 뭐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게 우리 몸의 어느 부위를 구성한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바이타민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이타민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막 아침마다 비타민제 같은 거 복용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요. 그죠? 자, 그 이유는 이게 우리 몸의 여러 가지 물질 대사 또 생리작용 조절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요. 이 바이타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수용성 비타민, 바이타민과 지용성 바이타민으로 나뉘어요.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수용성 바이타민이 뭐냐? 비타민 C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B군. B는 B군이라 그래요. 왜냐면 많아요. B1, B2, B3, B4 뭐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B군 그룹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타민 C 요거는 이제 수용성 물에 잘 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용성 바이타민 같은 경우에는요. 바이타민 A, D, E, K 이제 요런 그룹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물과 별로 친하지 않고요. 이제 보통 이제 바이타민 A 같은 경우가 우리 카로틴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요게 이제 지방하고 만나면서 바이타민으로 바뀌어요. 보통 우리가 음식물 속에서 이걸 섭취하는데 섭취할 때는 보통 프로바이타민이라는 형태로 있다가 그게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실제 이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바이타민으로 바뀌거든요. 그랬을 때 보통 이제 요 지용성 바이타민들은요. 이게 지방하고 같이 이렇게 섭취를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전환이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무기업류를 보시면요. 무기업류라고 하는 한 가지 물질이 있지 않아요.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을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나트륨, 칼륨, 칼슘, 철, 아이오딘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모아서 무기업류라고 해요. 보통 체내에서 염의 형태로 존재를 하고요. 이것들이 다 유기물이 아니라 무기물이거든요. 그래서 무기업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것들은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으로도 작용을 해요. 예를 들어 아이오딘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이 티록신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 있거든요. 갑상샘 호르몬인데 그거의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철은 아시죠? 헤모글로빈의 성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몸에서 합성이 안 돼요. 바이타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먹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먹어야 돼요? 골고루 먹어야 되겠죠. 그죠? 자, 이것들의 기능은요. 몇 가지 좀 밝혀진 것들이 있습니다. 자, 나트륨이나 칼륨 같은 경우는요. 우리 몸의 삼투압, 즉 체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러한 주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 국이면 간을 맞춘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체액의 간을 맞춰주는 그러한 이제 물질들이 이제 요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NA가 NaCl 소금의 성분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칼슘. 이거는 뭐 다 아시죠? 뼈의 성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pH, 우리 몸의 이 산도를 조절하는 역할도 하고요. E는 뼈의 성분이면서 ATP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저장 물질이 있거든요. 이따가 공부하실 거예요. 자, 이거의 성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pH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오딘,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상샘 호르몬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것의 성분이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물질 대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철은 잘 아시죠? 헤모글로빈의 주 성분이고요. 철이나 나트륨 같은 경우는요. 많이 필요해요. 우리 몸에 필요의 아량이 비교적 많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비교적 미량으로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이런 기능을 조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영양소 중에 마지막 물. 물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물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이유는 그것도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죠. 자, 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우리 몸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뭔가 필요한 물질도 만들어지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럴 때 바로 이 물이 이러한 물질을 운반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화학 반응이 물질 대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장소 구실을 해줘요. 이것저것 녹이고 다니는 이런 운반 기능이 가능한 이유는 용매로서 기능을 잘하죠. 이것들을 그죠?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잘 녹아 들어가게 하는 기능을 하니까요. 그 다음 여러분들 물이요. 비열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죠? 온도가 이제 그죠? 1도씩 올라가는데 필요한 열량? 그죠? 자, 그게 비열이 물이 큰가요? 작은가요? 어떤 축에 속하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물질들 중에서는 비교적 높은 축에 들어갑니다. 그 비열이 높으면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뭐에 유리해요? 체온을 유지하는 데 유리해요. 우리 몸이 많은 양의 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체온이 쉽게 변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런 특성 여러분들 좀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아까부터 계속 끊임없이 무슨 표현을 선생님이 많이 했냐면 물질대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죠? 자, 이러한 영양소들의 기능 중에 물질대사를 조절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 이제 오늘의 두 번째 꼭지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드디어 이 영양소들을 가지고 우리 몸에서 해결해야 되는 물질대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물질대사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생물체가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생명현상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생명현상인데 이게 도대체 어떤 작용이냐? 물질대사라고 하는 거는요. 이 단어로 뜻이 유추가 안 돼요.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용어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뜻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외워버리세요. 자, 물질대사는 딱 7글자로 외우시기를 선생님이 추천합니다. 어떻게 외우시면 좋냐면요. 생체 내 화학 반응. 쉽죠? 물질대사는요. 생체 내 화학 반응이에요. 생물체 내에서만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에요. 자, 이렇게 외우면 좋은 게 뭐냐면요. 물질대사의 두 가지 특징을 여기서 추론해낼 수가 있어요. 자, 물질대사는 생물체 내에서만 일어납니다. 생물체 외에선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러게요? 생물체 내에만 있는 이게 있어야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효소가 반드시 관여해요. 물질대사에. 효소가 뭐냐? 자,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갑니다. 아까 단백질이 효소가 단백질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효소라고 하는 거는요. 자, 다시 4글자로 생체 촉매예요. 촉매라는 단어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어요. 언제요? 하버보슈가 암모니아 합성법을 개발했는데 그죠? 조금 더 낮은 온도에서 쉽게 암모니아를 합성할 수 있도록 촉매를 활용했다 그랬죠. 촉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화학 반응이 쉽게 일어나도록 매개해주는 그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해주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촉매와 달리 우리 몸에 그런 촉매가 있대요. 그랬을 때 우리 몸에 있는 촉매는요. 성분이 단백질로 되어 있고요. 우리 몸에 있는 촉매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효소라고 불러요. 효소는요. 한마디로 마법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들을 촉진하게, 즉 잘 일어나게 해주는 그러한 물질인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먹었잖아요. 예를 들어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부터 소화되는 거 아시죠? 아밀레이스라는 소화 효소가 나와요. 그 아밀레이스라는 소화 효소가 녹말을 어떻게 만들어요? 엿당으로 분해하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녹말을 그냥 여기 공기 중에 놔보세요. 그냥 공기 중에. 한참을 기다리면 엿당이 됩니까? 아밀레이스가 없는데 엿당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녹말을 분해를 시켜주는 마법사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바로 효소라는 겁니다. 그런 효소가 엄청 많아서 우리가 음식물로 되어 있는 그러한 큰 덩어리의 음식물을 먹었는데
촉촉같이 분해가 돼서 그 안에 있는 영양소가 쏙쏙쏙쏙 몸 안으로 흡수가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막 고기, 빵, 밥 이렇게 생긴 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흔적이 사라진다. 그죠? 자, 그런 것들이 다 효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화학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물질 대사의 기본적인 속성이 있어요. 꼭 물질 대사만 화학 반응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공기 중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화학 반응에는요, 에너지가 출입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물질 대사도 어쨌든 생체 내에서 일어나긴 하지만 화학 반응의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출입이 있습니다. 여기서 출입, 어떤 물질 대사는 에너지가 나오기도 하고요. 반응이 일어날 때. 어떤 물질 대사에서는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물질 대사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우리 몸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는 너무나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둘로 나눕니다. 물질 대사의 종류는요, 어떻게 나누냐면 동화작용이라는 것과 이화작용이라는 것으로 나눕니다. 자, 이게 뭔지는 우리가 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동화작용, 이화작용, 이게 뭘 얘기를 하는가? 자, 이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별표 일단 여러분들 100만 개 해주세요. 선생님 일단 2개만 했습니다. 자, 별표 100만 개 다 하셨을 줄로 알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이게 지금 이제 물질 대사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보시면 요렇게 되는 것도 하나의 물질 대사고요.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의 물질 대사예요. 자, 물질 대사는 기본적으로 이 장소가 생물체 내라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화학 반응이죠. 여러분, 화학 반응이라는 게 뭐예요? 화학 반응이라는 게 반응물이, 이건 예전 했어요, 우리. 화학 반응이라는 거는.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 반응물에 있던 여러 가지 화학 결합을 끊고 새로 원자들이 재배열돼가지고 반응물과 다른 생성물이 나오는 거. 이게 화학 반응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물질이 있었는데 이런 물질이 됐어요. 어디에서? 우리 몸 안에서. 일단 화학 반응인데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났으니까 이거 물질 대사인 거죠. 자, 그런데 물질 대사에는 뭐가 관여한다고요? 효소가 관여하고, 그 다음 뭐라고요? 에너지의 출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요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요 반응은요, 어떤 스타일이냐면 반응물과 생성물이 있는데 요게 반응물이고요. 그죠? 화살표가 이렇게 가니까 화살표 전에 있는 게 반응물이잖아요. 요게 화살표 뒤에 있으니까 요게 생성물이에요. 그런데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더 복잡해졌거나 더 커져요. 그게 지금 요 반응의 방향이에요. 이 반응의 특징이에요. 간단하고 작고 간단한 물질이 크고 복잡한 물질로 바뀌는 반응이라고요. 이런 반응을 또는 이런 변화로 일어나는 물질 대사를 동화작용이라고 해요. 작고 간단한 것이 크고 복잡한 분자가 된다. 이 뜻이에요. 동화. 이건 무슨 말이냐? 뭔가를 모아서 뭉친다라는 의미예요. 뭉친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대체로 어떤 반응이냐? 뭔가를 합성하는 반응들이 대체로 이래요. 예를 들면 우리 아는 반응 중에 펩타이드 결합을 해가지고 아미노산들이 펩타이드 결합해서 단백질 되는 반응 있죠? 자, 아미노산이 나중에 만들어진 단백질, 즉 폴리펩타이드보다 더 간단하죠. 그죠? 그런데 더 복잡해졌죠. 큰 분자가 됐죠. 바로 단백질을 합성하는 반응, 대표적인 무슨 반응이에요? 동화작용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 CO2에 빛을 가해서 녹말이 됐어요. 탄수화물, 포도당이 됐어요. 그거 뭐죠? 광합성. 광합성도 대표적인 동화작용이고, 광합성이라는 반응에는 아예 이름이 합성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동화작용은 대체로 뭔가를 합성하는 작용인데, 보통 동화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원래 물질 대사가 에너지의 출입이 있다 그랬잖아요. 대체로 동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흡수되는 경향이 있어요. 에너지가 흡수되는 반응을 우리는 통틀어서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하는데, 동화작용은 대체로 흡열 반응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또 색다른 물질 대사 반응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번에 화살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반응물이에요. 반응이 끝났더니 이런 생성물이 나왔어요. 자, 어때요? 복잡하고 큰 분자가 오히려 작고 간단한 분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죠?
크고 복잡한 게 작고 간단해지려면 좀 쪼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반응은 대체로 뭔가를 분해하는 반응이에요. 물론 당연히 물질 대사니까 효소가 관여하겠죠. 자, 효소의 역할은 이 물질들을 작게 쪼개는 겁니다. 분해하는 거예요. 이런 작용을 뭐라고 하게요? 이화작용. 자, 이는 뭐냐면 다를 이가 아니고요. 분리한다, 이별한다, 나눈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 이렇게 쪼개서, 그죠? 분해해서 작게 만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쪼개는 반응은요, 대체로 에너지가 나와요. 이 대표적인 이 쪼개는 반응이 바로 뭐냐면요, 세포호흡. 호흡이라고 하는 게, 세포호흡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포도당과 같은 그러한 물질이 들어가서 산소와 만나면 그게 분해돼서 뭐가 되게요? CO2H2O가 돼요. 그때 ATP라는 중요한 에너지를 얻어냅니다. 에너지가 나와요. 그죠? 대표적인 이화작용 되겠습니다. 자, 동화작용, 이화작용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돼요. 동화작용은 작고 간단한 분자가 크고 복잡한 분자가 되는데 이때 에너지가 흡수되는 흡열 반응의 형태를 띠고, 이화작용은 크고 복잡한 분자가 작고 간단한 분자로 분해되는데 보통 에너지가 방출되는 발열 반응이다. 그런데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는 뭐다? 광합성, 단백질 합성 이런 합성 반응.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얘기는 세포호흡과 같이 뭔가가 분해되는 작용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로 뭐 얘기했어요? 세포호흡 얘기했죠? 자, 요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게 어떤 반응인지 좀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반응식으로 써볼게요. 외워주시면 좋아요. 세포호흡은요, 기본적으로 우리 주 에너지원인 포도당, 탄수화물 중에 이게 포도당이에요. 포도당을 산소와 반응시켜요. 근데 이제 물도 좀 들어갑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면 이산화탄소라는 작은 분자와 물 분자로 쪼개져요. CHO로 되어 있는데 이게 CO2H2O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뭐 하려고 쪼개냐? 세포호흡을 했던 목표는 바로 에너지를 얻고자 함인데 이 에너지의 형태는 ATP라고 하는 중요한 에너지 저장 물질이에요. 자, 요 세포호흡 반응식을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자,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영양, 3대 영양소 중에서 지금 탄수화물을 좀 주로, 탄수화물 중에 단당류죠. 포도당을 재료로 해서 유기물, 자, 요걸 재료로 해서 분해를 시키면서, 자, 분해를 시켰어요. 분해 이화작용이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나와요. 발열 반응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산소가 첨가되죠. 그럼 이걸 무슨 반응이라고 하게요? 산화 반응이라고도 해요. 산화. 세포호흡은 산화 반응이면서 발열 반응이면서 대표적인 이화작용이에요. 효소가 관여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에너지 측면에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 있던 에너지를 활용해서 여기 있던 에너지를 끄집어내서 ATP에다가 저장을 한 거거든요. 에너지는 에너지로만 바뀌지 갑자기 없던 에너지를 뿅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원을 활용한 거예요. 우리 세포가. 꼭 필요한 건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이게 완전히 이걸로 100% ATP로 바뀔까요? 그런 반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에서는요, 반드시 여긴 쓰지 않았지만 열 에너지로의 손실이 반드시 있어요. 왜 선생님이 손실이라고 했냐면 이거는 다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ATP, 38ATP라고 하는 것은 포도당이 가진 에너지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는 점.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라요. 그럼 도대체 ATP가 뭐길래 자꾸 이렇게 연료의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ATP라고 하는 것으로 바꿨느냐? 자, ATP가 어떤 구조고 어디다 쓰는지 한번 우리 그림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자, ATP라고 하는 것은 일단 생물체의 에너지 저장 물질이에요. 자, 요걸로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포도당보다는 ATP가 일단 여러 종류의 에너지로 다 쓸 수 있어요. 활용이 굉장히 좋아요. 모든 생물이 다 이렇게 ATP를 갖다 쓰거든요. 그 다음 또 좋은 게 뭐냐면 포도당 한 분자 가지고 ATP가 38분자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보다 이게 훨씬 작은 단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ATP로 사용하게 되면 작은 단위까지 딱딱 맞춰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ATP를 뭐라고 부르냐면 에너지 화폐라고 부릅니다.
1,000원짜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금덩어리로 지금 영양소는 금덩어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금덩어리 단위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1,000원짜리 단위로 끊었으니까 훨씬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 분야에 다 쓸 수 있고요. 그런데 ATP를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만들 때는 세포호흡으로 만들어요. 자, 세포호흡으로 만들 때 어떻게 만든 거냐면 ATP는요. 아데노신이라는 분자 하나에 인산이 3개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아데노신 안에 아데닌이라는 그 염기가 들어있어요. 자, 인산 3개 붙은 게 ATP예요. 이 T가 3이라는 의미예요. 3, 트리. 자, 요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처음부터 ADP라는 분자. 이건 뭐냐면 아데노신 하나에 인산 2개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인산 하나를 붙인 겁니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ATP를 만들었다면 ATP를 써서 이런 생명활동을 지금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역반응을 하면 돼요. ATP를 다시 ADP로 쪼개면 그때 에너지가 나와요. 그걸 생명활동에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이걸 생명활동에 쓴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ADP에 인산을 결합시켜요. 그럼 뭐가 돼요? ATP가 돼요. 요게 세포호흡 때 하는 거예요. 일종의 충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지를 충전해요. 충전했으면 써야죠. 요게 생명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얼만큼의 에너지가 나오냐면 약 7.3kcal가 나와요. ATP 1몰당 7.3kcal 나옵니다.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생명활동이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ATP를 만드는 과정이 세포호흡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포호흡이요. 알고 보면 요거는 물질대사죠.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효소 관여하는. 그런데 이게 연소 반응하고 좀 약간 유사한 점이 있어요. 그거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연소 반응하고 우리 세포호흡이 뭐가 비슷한가? 일단 여러분 포도당도 연소시킬 수 있죠. 자, 연소시킬 때 세포호흡하고 유사점이 뭐냐면 태우는 거예요. 연소가. 산소 들어가죠. 세포호흡할 때도 산소 들어가죠. 둘 다 산화반응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다음 생성물이 여기도 포도당 태우면 CO2H2O 나오고 세포호흡으로 써도 CO2H2O 나오죠. 포도당을 가지고 연소하고 세포호흡에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생성물이 같아요. 그 다음 둘 다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ATP와 열, 이쪽에서는 열, 빛 이런 에너지가 나오죠. 다 발열 반응이에요.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럼 차이점을 해볼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일단 세포호흡은 물질대사죠. 체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에요. 이거 물질대사인가요? 아니에요. 이건 물질대사가 아니기 때문에 세포호흡은 물질대사라서 여러 종류의 효소가 관여한다면 이쪽은 효소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효소가 관여하지 않고 효소가 관여하는 바람에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이렇게 여러 단계에서 효소가 관여하면서 포도당도 단계적으로 분해가 되고 에너지도 단계적으로 나와요. 단계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연소는 안 그래요. 효소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분해되면서 에너지도 한꺼번에 방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 차이점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연소는 공기 중에서 일어나고 세포호흡은 세포 내에서 일어나요. 장소가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물질대사예요. 자, 그런데 반응 온도가 또 다릅니다. 일단 세포호흡은요. 효소가 관여하는 덕분에 효소가 원래 요 온도, 체온 정도면 작용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그냥 요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도 일어나는데 반해 연소는 효소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려면 주변에서 400도 이상의 고온을 가해줘야 돼요. 온도 차이가 크게 나요. 효소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이죠. 요게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 요소가 관여하니까 에너지도 단계적으로. 이거는 한꺼번에. 그리고 방출된 에너지 형태가 이쪽은 열, 빛. 이쪽은 열과 뭐? ATP가 나온다는 점. 연소에도 ATP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화 반응이면서 발열 반응이라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포호흡을 통해서 지금 만든 ATP를 활용한다 그랬는데요. 자, 이거를 이제 활용해서 우리가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생명 현상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영양소를 섭취해서 만든 에너지를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물질 대사에 이용을 하는데 어떤 분야에 이용을 하는가? 자, 그거를 우리가 양적으로 좀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 가지 대사량이라는 게 있어요. 즉 우리가 에너지를 이용하는 분야를 좀 이렇게 전체 100으로 논다면 일부는 어떤 대사에 쓰고 일부는 어떤 대사에 쓰니까 각각에 들어가는 에너지의 양을 대사량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런 대사량에는 어떤 게 있냐면 먼저 기초 대사량이라는 게 있어요. 에너지를 어디에다 쓰냐면 이거는 어디에 쓰는 양을 얘기하냐면 기본적인 생명 활동. 예를 들면 생명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활동이 뭐가 있죠? 티는 안 나요. 내가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잠만 자도 드는 에너지가 있어요. 생명을 그냥 유지하기 위해.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심장 뛰어야죠. 여기도 에너지 필요합니다. 체온도 유지해야죠. 잘 때도 체온 유지해야 되죠. 이때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호흡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을 때도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우리 몸에 막 물질이 막을 통해 세포막을 통해 막 이동도 해요. 물질 수송.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데만 필요한 에너지 기초대사량이에요. 요거는 남녀가 약간 달라요. 남자가 보통 같은 몸무게여도 우리 기초대사량이 약간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어릴 때가 어른에 비해서 같은 몸무게당, 같은 체표 면적당 드는 기초대사량이 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물질을 합성하는 이게 좀 어렸을 때가 훨씬 활발하기 때문에 물질 대사가 더 활발하거든요. 그 다음 이제 기초대사량이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때마다 드는 에너지가 있겠죠. 그런 에너지를 활동대사량이라고 하는데 이 활동대사량은 그 활동의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보통 우리가 과격한 활동이다 이러면 활동대사량이 좀 더 클 수 있고요. 그죠? 이렇게 뭐 산책을 하는 게 아무래도 농구를 하는 것보다는 활동대사량이 좀 적게 들어가겠죠. 이 둘을 합한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일대사량이라고 하고요. 일일대사량에는 간혹 소화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도 포함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좀 해봐야 되냐면 이게 결국엔 이 대사량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먹어서 사람 같은 경우는 먹어서 이런 에너지를 충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일일 섭취량과 일일 대사량이 있는데 만일 이쪽에 더 많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쓰고 남는 게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그걸 저축하는 바람에 비만이 돼요. 또는 것들이 지방으로 막 혈관 같은 데 쌓이면 동맥경화, 그 다음에 고혈압 이러한 질병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심해지면. 또는 반대로 섭취량이 대사량보다 더 적어요. 그럼 이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양실조, 면역 능력 떨어지고요. 성장도 잘 안 될 것이고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떻게 하면 제일 좋아요? 적당하게 균형을 맞춰줘야 되죠. 이걸 우리가 에너지 균형을 맞추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하실 개념 정리 여기까지고요. 우리 문제 풀면서 오늘 공부하신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42쪽에 가시면요. 기본 문제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영양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든 영양소 에너지원이에요? 아니죠. 부영양소도 있어요. 틀렸어요.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은 공통적으로 일단 CHO는 다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이 말은 맞습니다. 단백질은 질소도 있잖아요. 어쨌든 CHO가 있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영양소 중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게 단백질이에요. 3대 영양소 중에는 단백질이 많지만 뭐가 있죠? 더 많은 거? 3대 영양소 말고 물이 있죠. 물. 그죠? 그러니까 단백질 아니고 틀렸어요. 3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부영양소 섭취 안 해도 돼요? 아니라 그랬어요. 꼭 필요한 물질들이라 그랬죠. 부영양소도 틀렸습니다. 영양소 중 몸의 구성성분이면 3대 영양소고 구성성분이 아니면 부영양소요? 아니죠. 부영양소 중에서도 무기염류나 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우리 몸을 구성합니다. 그 기준으로 나눈 게 아니에요. 정답은 2번 골라주세요.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서술형 문제거든요. 자, 우리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말을 찾아봅시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무슨 결합으로 형성된 것일까요? 펩타이드 결합 잘 아시죠? 자, 에너지원일 경우 1g당 몇 킬로칼로리죠? 탄수화물, 단백질은 다 4킬로칼로리죠. 1g당. 자, 무엇은 대부분 주에너지원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많이 먹지만 몸을 구성하는 비율은 낮죠? 탄수화물이죠. 자, 요런 거는 지식적으로 다 외우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문제 갈게요. 3번. 부영양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영양소는 다 에너지원이 되지 않는 거 맞죠? 무기염류는 모두 미량인가요?
나트륨이나 나트륨이나 철 같은 경우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요게 맞네요. 무기압류는 몸에 생성되지 않으므로 음식물 통해 먹어야 된다고 했고요. 물은 운반 기능, 화학 반응이 용매 기능 맞고요. 바이타민 E는 물에 녹는 게 있고 수용성이 있고 물에 잘 녹지 않은 지용성이 있다 그랬죠. 정답은 2번 골라주세요. 자, 또 우리 4번 가봅시다. 자, 요거 또 서술형 문제거든요. 이 설명에 해당하는 게 뭔지 쓰래요. 체온 유지, 호흡, 심장 박동 등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로 남녀, 성별, 체중, 신장, 근육량, 나이, 환경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 뭐게요? 기초대사량. 용어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5번 갑니다. 물질 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래요.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맞죠? 생체 내 화학 반응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고요. 효소가 관여하고 에너지 출입 종반된다. 정확한 서술이에요. 포도당의 연소와 같은 발열 반응이면 다 이화작용이에요? 아니라고 그랬죠?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어야 해요. 틀렸어요. 물질 대사 중 작고 간단한 분자가 크고 복잡한 분자로 합성. 그럼 뭐죠? 동화작용. 맞는 서술이죠. 광합성, 단백질 합성 이런 거예요. 정답은 그드 3번 골라주세요. 4번 문제 가겠습니다. 아까 세포호흡하고 연소를 비교해 봤는데요. 자, 옳지 않은 거 찾아보래요. 세포호흡, 세포고 연소는 공기 중에서 장소 맞고요. 세포호흡에는 열효소가 관여하는데 연소는 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높은 온도를 요구해요. 이거는 37도 전후 일어나는데, 자,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해요? 바뀌었죠. 단계적인 반응이 세포호흡이네요. 4번이 틀린 걸로 정답이고요. 에너지 형태는 열과 ATP, 여긴 열과 피, 요건 맞군요. 정답은 4번이에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자, 요거 무슨 반응식이죠? 아까 선생님이 적어드린 세포호흡 반응식이에요. 자,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찾아보래요. 자, 기억에 뭐라 그랬냐면 물질 대사 중에 이화작용 맞나요? 크고 복잡한 분자가 작고 간단한 분자가 됐고 에너지가 나왔죠. 맞습니다. 이화작용. 자, 니은에 산화반응, 산소와 결합하죠? 산화반응 맞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나오니까 발열반응 맞습니다. 니은. 디귿, 자, 이거 중요합니다. 영양소, 지금 포도당인데요. 이게 가진 에너지가 모두 ATP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열 에너지로의 손실이 있으므로 일부만 간다. 이거 중요합니다. 디귿 모두라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그느 골라주세요. 자, 오늘 또 여기까지 열심히 공부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 과학적 건강관리 2번째 시간으로 중단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